그렇기 때문에 4월부터는 경기 침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이제 경기 사이클이 이제 작년 3분기, 4분기부터는 쭉 내려가는 그런 측면이었는데 바이든이 돈을 엄청나게 풀어가지고 통 찼단 말이에요. 그리고 트럼프 재선에 대한 그런 기대 심리가 얘를 또 통 올려가지고 주식시장이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는 저도 그랬지만 주식 너무 많이 올랐는데 너무 비싼데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조심하라는 얘기를 저도 오랜만에 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데 이제 재선 뽕이라는 것도 이제 줄어들고 그리고 정부 지출도 이렇게 점점 줄어가잖아요. 거의 1조 달러라는 엄청난 돈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디레버리징 한 건데 정부의 디레버리징이죠. 그렇게 되면은 경기가 좋아지기가 쉽지가 않죠. 근래 들어서 소비가 조금씩 약화되는 게 보이죠. 그것도 마찬가지죠. 관세를 때리기 전에 소비를 수입이 엄청나겠잖아요. 소비를 그래서 엄청나게 재고를 쌓아가면서 늘렸는데 이게 이제 그 효과가 이제 상세화가 되게 조금씩 이제 사그라지면서 이런 것들도 안 좋은 경기 안 좋은 효과, 소비가 줄어든 효과가 있을 거고 그리고 올해부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의 실적이 그 꺾여가는 것들 이런 것들까지 이 3단 콤보가 있기 때문에 3단 콤보가 상당히 경기 침체를 일으키는 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 하반기는 사실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근데 주식시장은 또 별개의 문제인 게, 이런 것들이 막 뭐 생긴다고 하더라도 지들이 다른 이유를 찾아 또 엄청나게 많이 풀린 돈 때문에 얘가 또 어디 튈지 모르겠는데, 근데 확실히 경기가 꺾이고 기업 실적들이 또 꺾이기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확실한 모멘텀들이 사실 주식시장이 올라가려면 가려는 그 모멘텀이 잘 없어요. 예를 들자면 지난 3년 동안은 뭐가 있었냐면은 AI가 있었잖아요. AI가 있었는데 이게 올해 연장해서 더 기업 실적을 끌고 가기는 힘든단 말이죠. 어닝 서프라이즈가 상당히 중요한 게 이제 이 시장인데 그 비율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올해는 거의 이제 거의 2분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거의 90% 80% 정도가 늘 이제 약간 어닝 서프라이즈가 터지는 게 평균적이었는데 이제는 한 50%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까? 야, 그거는 어떻게 보면 시장의 어닝 쇼크랑 다름없는 그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워낙 사람들이 어닝 서프라이즈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동안 그런 측면들이 다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트럼프 때문에 매일매일 바빠졌어요. 주식 시장을 보는 시간도 더 많이 늘어났고. 근데 저는 트럼프가 한 일들이 상당히 옳은 일이라 생각해요. 옳은 일, 관세 때리는 것 빼고는 옳은 일들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도지가 하는 일들도 정부를 개혁할 필요 있어요. 저는 사실 우리나라도 좀 정부 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정부랑 조직들이 상당히 비대해졌는데 팬데믹 이후로 많이 비대해졌죠. 비대해졌는데 문제는 지금 그 여러 가지 방식들이 문제가 있는 거죠. 관세를 너무 전방적으로 때린 거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이렇게 가면은 정말 달러 패권에 대해서 한번 전 세계가 생각을 해 보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푸대접을 하는 나라에 특히 동맹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많이 느낄 거예요. 의지할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앞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기간은 길어봤자 30년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물론 제 채널 중에서도 70대 분들도 보시는 것 같은데 요즘은 100세까지 산다고 하니까 어쨌든 간에 저도 이제 40대 중반인데 30년 뒤면은 이제 70대 중반이잖아요. 뭐 저는 한 5년 10년만 더 하고 더 투자 안 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대부분의 분들은 30년 이내에 투자를 마칠 뭐 끝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까지는 달러가 패권을 유지하고 있을 거라 저는 봐요. 근데 그 달러 패권의 지배력이 지금 100이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그게 점점 꺾이는 게 기정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 80, 70% 뚝뚝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도 그 정도면은 선방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우리나라가 좀 걱정이 많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 한편에서는 너무 미국 쪽으로만 지금 줄 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쪽이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여러 나라들과 균형 외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쪽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을 우리가 100% 믿을 수가 없어요. 믿는 건 믿되 완전히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사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지난 10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가스라 테프트 조약이 있었죠. 그게 뭐였냐면은 미국이 일본하고 짜고 미국은 필리핀을 먹고 일본은 한국 조선을 먹는데 서로 간섭하지 말자. 이렇게 해가지고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해가지고 서로 통치했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일제 35년 그 치욕의 그 치하에 있었는데 우리나라 미국이 그때는 우리나라를 벌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에치슨 선언이 있었죠. 에치슨 선언 때는 미국이 방위하는 지역에 있어서 아시아 쪽에서는 한국을 제외하고 일본, 필리핀 이쪽 라인으로 이렇게 보호하는 라인을 이렇게 낮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몇 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북한이 남한을 우리나라를 이제 침범해서 내려온 거죠. 6.25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된 건데 물론 그러고 나서부터 아차 싶어가지고
미군이 이제 16개 나라들을 데리고 유엔군을 데리고 와서 한국에 와서 전쟁을 펼쳐서 한 4만 명 가까운 사상자를 미군 사상자를 냈었고 그래서 혈명이 됐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을 통해서 죽었는데 아무튼 간에 미국이란 나라는 자국의 이익에 맞으면 그 맞는 방향으로 밀고 가는 그런 스타일이고 또 맞지 않으면 발을 빼는 스타일이에요. 뭐 그 여러분 아시겠지만 중동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미군들이 많았는데 거의 다 철수했잖아요. 왜 철수했냐? 셰일 혁명이 일어나고 자국에서 엄청난 셰일가스, 석유가 펄펄펄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에너지를 그 내재화한다고 해야 되나? 자국에서 뽑아내는 걸로 다 이제 충족이 되다 보니까 아랍 쪽, 중동 쪽에다가 이렇게 군대를 보내고 돈을 보내고 이럴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사우디가 굉장히 많이 삐졌죠. 그게 맞는 얘기야. 원래 그러는 거야. 원래 글로벌은 그런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미국은 정상적인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만약에 한국의 중요성이 떨어지게 되면 지금 사실은 점점 한국의 중요성이 떨어지고 있지 않나요? 저는 차라리 일본을 더 그 미는 것 같은데 미국이 일본을 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생각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역시 여기도 뭔가 공백이라는 게 생긴 거죠. 그 미국이 이쪽 동북아 지역들을 커버하는 데서 공백이라는 게 조금 생겨버리게 되면은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근데 참 요즘 전쟁이라는 게 그 드론 전쟁 정말 무섭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거의 휴머노이드 전쟁이 될 것 같고 거의 사람이 투입이 되지 않고 이런 AI라든가 이런 전쟁이 이제 될 거예요. 그렇죠? 사이버 전쟁이라든가. 근데 우리나라가 휴머노이드 기술이 그렇게 막 발달한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드론 기술이 상당히 발달한 것도 아닌 것 같고 전쟁이 나게 되면은 우크라이나 전에서 북한군들 많이 죽었잖아요. 희생을 많이 했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전쟁을 하게 되면은 중국이랑 러시아가 당연히 걔는 혈맹이니까 당연히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중국의 그 인해 전술 1950년대에도 중국의 인해 전술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16개국의 유엔군이 중국 하나를 못 이겨가지고 못 올라온 거잖아. 그 당시에 인해 전술 때문에. 그 진짜 대단한 겁니다, 진짜. 근데 이제는 인해 전술을 그 수만 대 드론을 한꺼번에 올려가지고 쑥 쏘잖아요. 그리고 또 수천 대 수만 대의 그 휴머노이드 그 로봇들이 발차기 하면서 내려올 거 아니에요? 야, 진짜 큰일이다, 큰일 진짜. 우리나라는 거의 그거에 대비가 별로 안 되는 것 같고 중국이 그러니까 북한하고 전쟁하면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북한은 그냥 총알바지라고 생각이 들고 그 위에 있는 중국이랑 싸워야 되거든요. 그게 참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한켠에서는 대만 전쟁이 터질 때쯤에 뭐 자동 개입이 돼가지고 베트남 전쟁 때 우리나라가 참전을 어쩔 수 없이 했잖아요. 미국 때문에 그런 것처럼 대만 전쟁 때도 우리나라가 이제 참여를 해야 되는 윤석열 그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우리도 좀 참여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북한이 자동 개입을 해가지고 내려올 수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대만 전쟁이 남해의 전쟁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연결돼 있어요. 진짜 위험한 것 같고 그래서 패권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살아생전까지는 저도 이제 달러를 거의 100% 가까이 가져가는 그런 전략을 밀고 갈 것 같긴 한데 나중에 저도 한국에 지금 1년 정도만 있다가 나갈 거긴 하지만 나중에 어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어디가 있게 되면 그 나라 이제 통화를 많이 갖고 있게 될 것 같은데 좀 지정학적으로 좀 안정된 그런 곳에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전쟁이 그동안 40 몇 년 평생 별로 없는 그 상황에서 이렇게 지내다가 제가 쭉 살면서 겪은 전쟁은 제가 전쟁을 겪은 건 아니죠. 바라본 전쟁은 뭐 걸프전 정도? 저는 이제 베트남전 세대는 아니거든요. 걸프전을 봤었고 뭐 크림 전쟁은 너무 멀리 있는 전쟁처럼 느껴졌고 우크라이나 전쟁 있었고 그리고 이제 다음 전쟁이 이제 대만 전쟁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아무런 대책들이 우리나라 없어가지고 이게 좀 큰일인 것 같아요. 자, 엔화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엔화는 원래 1,000원대 중반, 뭐 1,050원 뭐 이 정도? 이 정도 선에서 계속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저는 지금 금리 인상을 하고 엔화가 올라가는 그런 가치가 상승하는 그런 측면을 그 정상화로 가는 그런 측면이라는 그런 그 과정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뭐 6월 달쯤에 금리를 한번 올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뭐 내년이든가 내년 초든 뭐 이렇게 올려서 앞으로 한 50bp 정도만 올리면 이제 끝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뷰들이 많은데 저도 뭐 그 정도 선에서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금리를 너무 많이 올리게 되면은 일본 정부가 너무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금리를 마구마구 올릴 수는 없어요. 경기가 지금 조금 살아날랑 말랑 하나?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다가 금리 올려가지고 이거 찬물을 확 꺾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막 과도하게 엔화 상승에 막 베팅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엔캐리 자금 때문에 세상이 망한다는 얘기를 작년부터 계속 이상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뭐 엄청나게 그런 그게 되게 그렇게 막 유튜브에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많이 봐요. 그래서 뭔가 막 사람들은 막그 걱정하게 되고 막 갖고 있던 주식들도 막 손절하게 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시장에 공포를 막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그런 사람들 좀 반성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도 그 철판 깔고 이렇게 영상 만들고 막 비디오 올리고 이런 거 보면 좀 답답하긴 한데 지금은 다들 이제 상방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급격한 엔캐리 자금의 그 쏠림은 없을 것 같고요. 근래 들어서 아시아 증시가 조금 반등을 했어요.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딥시크 이후로 올라온 거거든요. 그 전에는 계속 이렇게 횡보만 했었잖아요. 바닥에서 한 15% 올라온 상태에서 이제 횡보를 했는데 중국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어떤 시장이 또 같이 올라가게 되면 한국 시장이 올라가단 말이에요. 중국이 좀 살아나면 한국도 올라가고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상승이라는 게 바닥에서 워낙 똥통했었잖아요. 똥통. 우리나라 3,300포인트 있다가 얼마요? 2,300 갔다가 지금 2,500대로 조금 올라온 건데 이걸 가지고 막 이제 우리나라 시장 올라갈 거야. 이제 3,000 갈 거야. 고잉 투 더 문 할 거야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사람들이 하는데 이런 얘기 할 때가 이제 팔아야 될 때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 바닥에서 조금 올라왔는데 너무 장밋빛 전망. 우리나라 성장이 지금 이렇게 꺾여 있는 상태고 무역도 사실은 그냥 저냥한 상태인데 반도체 전망도 뭐 이렇게 썩 좋은 것 같지도 않고 일부 조선이라든가 일부 정치적인 수혜주도 이런 것들만 조금 움직이는 그런 상태고 근데 아직까지도 전체적인 수주 잔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중국하고 한참 차이 85대 15%막 이 정도 차이 이 정도 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괜히 말 들었다가 고점 매수 하지 마시고요. 아끼다가 똥 되니까 빨리 정리하십시오. 진짜 국장은 뭐 예전에 국장은 지능순 탈출은 지능순 이런 얘기 썼는데 어쨌든 간에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줬다고 저는 보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투자 자문사 출신의 어떤 아저씨가 매니저 아저씨가 자기 채널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숏을 잘 쓰면 굉장히 좋은 해지 수단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늘 얘기하는 게 숏 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얘기는 맞아요. 근데 그분 얘기 맞는데 숏을 기술적으로 잘 치려면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정말 많이 배워야 되거든요. 그 기법도 배워야 되고. 근데 그런 거는 기관 투자자 출신들한테는 맞는 얘기인데 제가 10년 동안 PB로 있었고 4년 동안 기관에 있었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보시면서 주식하시는 분들은 거의 99%가 여의도 사람들, 그러니까 기관 사람들이 아니고 개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들의 눈높이를 맞춰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도 처음에 독거 투자일지를 시작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 중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너무 어려워요. 해서 어려워요. 왜 이렇게 나는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들 얘기하는 거였는데 어렵다는 얘기를 2년 차 때까지는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근데 지금은 제가 하는 얘기가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많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점했을 때 뭐 시장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는 지점에 온 손님이라든가 전화 통화를 통해서 이렇게 시장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기간으로 가면서부터는 뭔가 여의도 틱해지면서 막 얘기가 이제 막 약간 어려워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상태에서 제가 퇴사를 해서 한 1년 정도 지나가지고 독거투자 일지를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눈높이를 좀 많이 맞췄죠. 낮춰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한 것도 있고 또 오랫동안 거의 2022년, 3년, 4년, 5년, 4년 동안 독거투자를 하면서 제 얘기를 쭉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제가 한 얘기들이 반복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해가 이제 되기 쉬워진 거죠.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물론 그래도 못 알아듣고 막 이상한 리플 다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근데 가능하면 여러분들 숏 치지 마세요. 숏은 시간이 내 편이 아니에요. 왜냐면 대부분의 주식시장은 우상향 하거든요. 우상향 하는데 주식을 사서 물리면은 기다리면은 결국에는 한 번씩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몇 년이 걸리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요. 이게 잡주가 아닌 이상은. 근데 숏은 힘들어요. 특히 여러분들 숏 치는 분들 굉장히 욕심이 많아가지고 곧버스 하시는 분들 있는데 곧버스는 그냥 끝이에요. 일주일 안에도 30%가 날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보세요. 곧버스를 쳤으면은 나스닥이 마이너스 13.6%가 났는데 곧버스면 27%잖아요. 그럼 거의 30%잖아요. 그게 한 2주 사이인가 3주 사이 확 날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회복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또 레버리지 않아요? 레버리지 안 되잖아요. 회복이 안 되잖아요. 말 나온 김에 레버리지라는 것도 시간이 내 편이 아니에요. 왜냐면 레버리지도 이렇게 레버리지 효과지 뭐지 제가 얘기를 설명 많이 듣기 때문에 또 설명할 필요 없긴 하겠지만 숏이라든가 레버리지들은 다 시간이 내 편이 아닙니다. 롱만이 내 편이고 레버리지가 없이 이제 1로 가셔야지 레버리지 1 빵이라고 해야 되나 1이라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레버리지가 없어야지 시간이 내 편입니다.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못하게 되면 그 다음에 기대할 수 있는 언덕이 시간이거든요. 기다리면 내 차례가 오겠지 이건데 레버리지랑 숏은 타이밍을 놓쳐버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타이밍을 잘 잡는 스타일이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하지 마셔야죠. 내 능력을 이제 파악을 하셔야죠. 제가 이제 주식을 요즘 들어서 사고 있다 보니까 거의 50% 정도 담았는데 어떤 분 얘기하세요. 더 빠질 것 같은데 왜 벌써 주식을 사요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 저점을 맞추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 저는 저점을 보고 산 게 아니고 주가가 싸졌으니까 사는 거예요. 저점을 맞추는 거는 아무도 못 맞춘다니까. 저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점은 트럼프나 파월이 만들어주는 건데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지금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른다. 부처님도 모르고. 근데 무슨 근거로 그거 기다리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 이미 지금 바닥 놓치셨잖아요. 어제 2.3% 정도 올라왔고 시장 방향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뭐 적극적으로 막 V자 반등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계속 불확실성이 있고 관세 얘기 매일매일 트럼프 얘기하니까 우퉁부퉁 하는데 그래도 변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방향을 잡고 조금씩은 이렇게 업앤다운 하지만 상방으로 조금 가야 하면서 회복 랠리라고 하면 또 사람들이 또 기대를 많이 하는데 회복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아서 3월 말까지는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런 랠리에다가 상황을 봐가면서 주식을 던질 것인지 아니면은 홀드할 것인지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추가로 막 주식을 막 더 사지 않을 것 같아요. 50%가 맥스일 것 같고 만약에 진짜 엄청나게 큰 뭐 시장에 흔들림이 있게 되면은 여기서 막 마이너스 20%막 30% 이렇게 가게 되면 이제 50% 남은 현금들을 거기다 이제 투하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현금 100%인 날이 오면 전 땡큐죠. 어쨌든 제가 기다리던 게 오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주식을 할 때 내가 바닥을 알아야겠, 바닥을 보고 꼭 바닥을 사야겠어. 막 이런 욕심을 부리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모든 비극이 시작된 거예요. 그 타이밍은 아무도 못 맞추고 그냥 어느 정도 주식이 싸다고 생각이 들면은 기계적으로 분할 매수해서 사시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저같이 전문 그 투자자 출신들, 기관 투자자 출신들 이렇게 매매를 하는데 주식을 하나 살 때 일주일 열흘 이렇게 걸려요. 뭐 버핏 같은 사람들 몇 달씩 걸리잖아요. 자산이 뭐 어마어마하니까 뭐 주식만 현금만 400조가 600조가 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뭐 얼마나 그 타이밍에 대한 자신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어 바닥을 맞추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고점도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데 고점 못 맞춰요. 고점 맞추는 게 더 힘들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테슬라 주식 같은 경우도 200불 대 초반에부터 랠리를 조금 시작해가지고 488불까지 2배 넘게 올라온 거거든요. 사람들이 300불 됐을 때도 되게 많이 올라왔다 생각했는데 그게 넘어가서 400불이 되고 그다음에서 500 거의 488, 500불까지 갔단 말이에요. 거의 이 광기는 뉴턴도 못 맞춘다. 뉴턴이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별들과 별들 사이의 거리는 맞출 수는 있긴 하지만 사람들의 광기는 내가 측정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주식 투자하면서 망했어요. 뉴턴이 얼마나 많이 투자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이제 고점 맞춘다는 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시장이 광기이기 때문에 사실 테슬라 주식이란 건 늘 광기. 저도 지금 광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뭐 광기가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큰 욕심이 없기 때문에 300불 때부터 팔기 시작하겠다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400불 때 되든 500불 때 되든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광기이기 때문에 내가 맞출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나는 내 기준에 있어서 내 밸류에이션의 기준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적당하다 싶으면 그때부터 파는 겁니다. 남들의 벤치마크라는 거는 그거 따라가다가 뱁새가 기러기 따라가다가 가랑이 찢어진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고점 맞추려고 하다가 폭락 맞아가지고 팔지도 못하고 이제 구간으로 들어가는 케이스들 이런 케이스들을 제가 지점에서 너무 많이 맞기 때문에 아끼다 똥되는 케이스를 너무 많이 맞기 때문에 고점 맞추려고 노력하지 말고요. 팔고 나서도 더 가도 그거는 내 영역이 아닌 거예요. 적당히 먹고 절대 손실 안 보면은 주식시장에서 복리효과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1년에 한 15%씩 수익을 30년 동안 내보세요. 그럼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워렌 버핏처럼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수조 원대 뭐 그분은 이제 수십조 150조가 넘나? 어쨌든 간에 적어도 시드의 차이는 뭐 다들 있긴 하겠지만 그 사람은 한 몇백억으로 시작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수천억대의 자산가가 될 수 있어요. 매년 15%씩 수익을 30분 동안 내면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점에서 느꼈던 게 많은 분들이 한 1년에 한 50%, 60%, 70%, 100%막 그렇게 내고 싶어 해. 근데 그 마음은 알겠는데 그렇게 하려고 막 잡주 같은 거 많이 사고 아이온큐 같은 거 사고 또 그런 걸 또 레버리지 걸어서 사고 ELW 하고 요즘엔 똑똑한 친구들은 선물 그 주식 옵션 같은 것도 하고 미국 미장에 들어가서 막 파생도 하고 그러면서 확 날려먹고 대부분 99%가 그렇게 그런 데서 이제 날려먹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막 그 돈을 벌려고 막 눈에 불 켜고 막 차트 쳐다보지 마시고 차트 늘 틀리니까 책을 보고 공부하셔가지고 나만의 밸류에이션을 하는 방법을 공부를 하시고 나만의 그런 그
종목 풀, 내가 주로 보는 종목 풀을 한 10개를 만들어 보세요. 시간이 더 되면 한 40개까지도 내가 그 관리하는 종목들 그 풀을 만들어 보시고 늘 걔네들 들여다 보세요. 나 여러 가지 종목들 다 보려고 시장 다 보려고 하지 마시고 뭐 내가 주식을 하는데 뭐 채권도 보고 막 그 유가도 보고 천연가스도 보고 뭐 콩도 보고 커피도 보고 뭐 코인도 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만 압축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한국 분들은 다 잘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농산물 투자해 본 적이 없는데 농산물 투자가 진짜 위험하고 진짜 변동성이 크고 불확실성이 진짜 커요. 왜냐면 기후의 영향을 다이렉트 받고 뭐 정부 정책이라든가 쿼터 막 이런 것들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위험한 투자인데 요즘 개인 투자들은 ETF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해가지고 진짜 와 하루 강아지 법무사인지 뭐 그런 것들 막 들어간단 말이야. 막 레버리지 걸어가지고. 근데 저는 미국 주식만 하는 것도 벅차요. 너무 종목들이 많고 미국 주식도 저는 하는 놈들만 해요. 저도 이제 40개 정도의 기본 종목 풀이 있는데 이 안을 넘어가진 않아요. 대부분 IT 종목들이긴 하지만 이 종목 선에서 가격대가 어떻게 움직이냐, 이 가격대라는 거는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움직이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들어가고 빠져나가고 이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그 주식시장이 15% 정도가 빠졌잖아요. 8월 달에. 시장이 15%가 정도가 빠지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인기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 하는 종목들은 대부분 30%씩 두 배씩이죠. 15%에 두 배니까 30% 40%씩 쭉쭉 빠집니다. 지수가 15% 빠지면은 개별 종목들은 두세 배 정도부터 빠진 거죠. 그럴 때마다 이제 바이더 딥을 한 거죠. 저도 작년에 바이더 딥 했잖아요. 한 10% 정도 담았잖아요. 게다가 나중에 팔긴 했지만.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그럴 때마다 주식을 사서 반등할 때 팔고 이런 전략으로 가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안전하게 돈을 벌 수가 있어요. 늘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그런 전략을 하게 되면은 잠깐 동안 벌 수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농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거의 이제 투기적인 주식 투자 방법인데 그렇게 하면은 한 10번 중에 한 5번, 6번은 이제 성공하거든요. 근데 막판에 한두 번 손해를 보는데 그게 다 번 걸 다 까먹어요. 왜냐면 상승이라는 거는 상당히 완만하게 장기적으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하락은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이런 걸 한 두 번 맞으면은 그동안 번 거 20, 30% 번 거를 다 까먹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30% 정도 마이너스가 나게 되면은 막 본전 생각이 나가지고 막 그때부터 이제 막 본격적으로 공격적인 주식들 사는데 그게 또 변동성이 더 커요. 한번 시장이 망가지잖아요. 그러면 그 내가 다 손절하고 나서 새롭게 산 종목은 더 변동성이 크고 막 한탕주의죠. 이런 거로 가려고 하는 그런 습관도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30%가 이제 마이너스 50%가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이제 시장을 떠나는 케이스들을 아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폭락장에서 주식을 사서 반등하면은 좀 적당히 먹고 팔고 나오시라. 힘을 좀 빼면서 주식을 하시라. 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저는 이제 고스톱을 칠 줄 모르기 때문에 대충 돌아가는 건 알아요. 카지노 같은 거 뭐 가보기도 많이 가봤으니까 뭐 많이 하진 않았지만. 근데 어쨌든 운이 좋아가지고 돈을 버시잖아요. 돈을 버시면은 거기서 나오세요. 벌고 나오세요 그냥. 거기서 또 돈을 막 더 벌겠다고 해가지고 또 돈을 투자하고 더 큰 돈을 투자하다가 결국에는 한 번에 다 망해버리거든요. 시드가 점점 더 커지잖아요. 번 거 포함해가지고 돈 더 태워가지고 하잖아요. 그럼 망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뭐 짝패라든가 뭐 그런 고스톱 치는 그런 그 영화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거 고스톱 치신 분들 보시면 되게 감정이입되지 않아요? 내 얘기 같기도 하고 특이한 게 이 그 주식시장이라는 것도 도박의 습성이 좀 있긴 있어요. 돈이 이렇게 늘어나고 돈 먹고 이기 때문에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 도박의 심리가 여기도 이제 그대로 들어가요. 사람들이 도박적인 접근을 대부분 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도박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측면도 좀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은 팔고 나오시고 더 가는 영역은 그 뭐랄까 고수들의 영역이다. 저건 고수들의 영역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나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고수가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먹고 이제 나오면 되는 거지. 근데 그 고수들은요, 진짜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이에요. 진짜. 예를 들자면 바이오주를 공부하기 위해서 진짜 일요일이나 토요일날 오전에 카페 같은데 단체로 모여가지고 막 그 의대 원서책 같은 거 읽어가면서 그 신체 신비를 탐험하고 막 공부하고 막 스터디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고수들은 그렇게까지 깊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유튜브 보면서 뭐 딥다이브 한 게 아니고 진짜 책을 펼쳐가지고 그렇게 딥다이브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되게 쉽게 편하게 그냥 누가 읽어주는 얘기만 듣고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해서 주식해서 돈 벌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돈을 벌었겠죠. 그냥 뉴스 보고 차트 보고 주식 빡 이게 여러분들의 그 투자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이제 바꿔야 돼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제가 한 2년 전에 그런 유튜브 영상 하나 찍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주식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 시장에서는 95% 이상의 사람들이 돈을 잃고 퇴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업에서 10년 동안 있으면서 그런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봤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끔씩은 어떻게 시장이 올라가는데 운이 좋아가지고 돈을 벌었어. 차트 보고 매매했는데 시장이 올라가니까 같이 올라가서 돈을 벌었어. 그렇게 해서 가슴이 또 웅장해져. 그래서 제 리플 채널에다가 재반꾸라면서 막 그 뭐야 나 수익 났으면 막 잘난 척 하신 분도 있어. 근데 제가 그런 분들 보면은 또 지점했을 때 아 저 사람들은 얼마 못 가서 다 이제 시장에 퇴출된 사람들인 거를 느껴요. 왜냐면 시장을 진지하게 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이렇게 유튜브 보면서 주식을 하지도 않을 뿐더러 수익을 보면은 겸손해진단 말이야. 내가 이번에 운이 좋았다. 쾌감도 있긴 하지만 운이 좋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복귀한단 말이에요. 제 말 듣고 반대로 해서 벌었어 이렇게 해가지고 가볍게 접근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끝이 다 보이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런 사람들이 롱런을 하겠어요? 못하죠.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끝이 안 좋아지고 시장이 벌어진 건데 내가 잘해서 벌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방식을 계속 밀고 가잖아요. 근데 시장이 그 방향에 반대로 가잖아요. 그러면 다 날아가는 거죠. 게다가 이제 너무 자신감이 이제 투철해져 가지고 신용대출 받아서 하기도 하고 주식담보대출 뭐 이런 것도 하기도 하고 하면서 나중에 이제 마진콜로 오게 되면 제가 전화를 하죠. 고객님, 내일 아침 8시 반까지 돈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마진콜 이거 담보 부족 돈 안 보내주시면은 이제 그 매도 나갑니다. 이렇게 전화를 하는 거죠. 그런 거 뭐 제가 10년 동안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대부분 이제 테마주들 같은 거 많이 이제 레버리지 해가지고 사셔가지고 이제 깨진 케이스들이긴 한데 아무튼 여러분들은 그 주식시장에서 한 연 15% 정도만 수익을 내시고 나오세요. 그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현금을 내가 다 갖고 가서 쭉쭉 가잖아요. 그럼 지금 13.6% 시장 빠진 거 한 IT들 30% 정도 빠졌잖아요. 그 뭐 저 팔란티 이런 거는 30% 40% 빠진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시장의 폭락을 온몸으로 그냥 다 맞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진짜 힘든 거잖아요. 그거 진짜 쉬운 전략이 아니에요. 주식을 사서 모아간다. 그 좋은 아이디어긴 한데 와 그거 시장의 모진 풍파들 특히 트럼프 정권 이제 앞으로 4년 동안 진짜 힘들 텐데 그거를 다 안고 가야 되는 건 그건 쉽지 않은 겁니다. 저는 트럼프 정권 들어서는 느끼는 게 야 내가 이 시장에서는 대박을 내 생각을 하지 말고 방망이를 짧게 방망이를 이렇게 짧게 이게 짧게죠 이게 짧게 들고 이렇게 번트 치면서 다녀야겠다 막 이 생각을 해요. 이게 장탈 날려야겠다는 생각보다는 번트예요. 이 테슬라도 트레이딩 관점이긴 한데 번트고 나머지 제가 9종목 더 있는데 대부분 IT 종목이긴 한데 이런 종목들도 상황이 안 좋으면 이번 달 안에 팔 수도 있고 더 몇 달 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상황이 안 좋으면 늘 이제 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털면은 턴다고 제가 늘 얘기를 하죠. 그렇죠? 예전에도 막 그렇게 얘기를 했었으니까 투명하게 얘기를 하는데 뭐 아쉬울 것도 없고 제가 뭐 그렇죠? 그러니까 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 경험상 보면은 주식을 100%씩 갖고 가시는 분들은 시장이 폭락할 때 엄청 그 멘탈도 털려요. 털리면서 결국에는 엄청나게 시장이 많이 빠지게 되면은 거기서 손절을 하게 되고 그 손절이 저점이고 그리고 다시 반등하게 되고 또 따라 샀다가 또 조정했으면 또 거기서 또 트레이딩을 잘못 거꾸로 해가지고 망하고 이 케이스들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멘탈을 잘 지키려면 정말 책 보셔야 돼요. 책을 보셔야 되고 진짜 제가 권해드리는 책 10권 정도만 읽으시면은 내가 뭐랄까 주식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좀 달라진다는 생각이 조금 들기 시작을 할 거야. 그러다가 이게 15권, 20권 정도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 진짜 차분해지면서 한편으로는 머리를 쥐뜯으면서 내가 왜 이런 건지 몰랐을까.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 정도 지금까지 보면 주식하면서 거의 수천만 원, 수억 원 그렇게 잃으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앞으로도 그 방식대로 계속해서 주식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또 똑같이 이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잖아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같은 행동을 하면서 다른 아웃풋이 나오기를 바라는 이상한 존재다. 아니, 멍청한 존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지금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공부하시고 공부하기 싫으시면은 이거 주식하지 마시고 그냥 그 돈으로 아파트를 사시거나 다른 거 하세요. 공부를 좀 더 하시거나 그러시기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이 영상 언제 편집해서 올릴지 모르겠는데 저도 지금 이사 온 지 3일 됐는데 아직도 짐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다 정리를 하면 시차도 지금 적응이 안 됐는데 아까도 낮잠 자고 좀 일어나가지고 다시 또 짐 풀어가지고 또 이렇게 정리해야 되고 와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죽겠습니다 진짜. 다시 살던 동네로 왔는데 와 의자도 새로 다시 사고 이
이 뭐야 이 PC 테이블이라고 해야 되나 책상도 사고 뭐 모니터도 사고 새로운 것들 다 사고 막 진짜 이사라는 게 사실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쵸 5년 만에 이사긴 한데 어쨌든 저도 좀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고요 다음 또 독거 투자지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